이른바 북한의 재난과 같은 유사시에 정부가 의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인데요. 북한의 재난 발생 시 구조, 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의료 인력이 긴급 지원 형식으로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파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24일 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책임자는 재난에 대비해 장비 물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장비 물자 시설에 의료진과 같은 인력을 포함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인력이 필요시 증발 가능한 공공재냐라는 반발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두 법안이 연계되면 정부가 원한다면 의료진도 장비 물자 시설처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 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외통위의 심사까지 마쳤다는데요. 문제가 돼서 수정하겠다는 말보다 만들기 전 충분한 심사와 법률로 만들어진 이후의 결과까지 먼저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론조사기 훈남들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희웅 센터장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빠지게 됐습니다. 두 분 항상 시간이 모자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음껏 윤희웅 센터장 목까지 말씀해 주실 걸로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희웅 센터장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끼리. 네, 먼저 오늘 발표된 당청 지지율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대표님.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9,80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2.9%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4.1%포인트 하락한 46.7%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7주 만에 앞섰고요. 또 부정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7월 5주 차이 후 4주 만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올랐습니다. 40.4%로 0.7%포인트 올랐고요. 미래통합당은 5%포인트 하락한 30.1%. 그래서 두 정당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는데 두 자릿수 격차는 7월 2주차 이후에 7주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내지 살짝 미래통합당이 앞선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논란 또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가 컸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랫동안 부정평가가 앞섰었는데 아시다시피 광화문 집회 이 확진자 수 증가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5%포인트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랠리 어라운드 플렉 효과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나 네. 이럴 때는 이제 지도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네. 그래서 지도자한테 이제 기대하는 바도 많고 네. 뭔가를 헤쳐나가 줄 것이라고 맞습니다. 믿는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9.11 사태 때 부시 대통령이 네, 맞아요. 49%의 지지율이었나 그랬는데 80%. 예, 89%, 90%까지 네. 4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런 아주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3월 달에 1차 코로나 파동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지지층이 또 이제 경고할 때 이제 이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대통령 국정 수행이
이제 프레임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광화문 집회 이전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집중됐다면 그쵸.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감염 재난 재확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일종의 프레임 전환, 이슈 전환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있어요. 이게 1988년도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상당히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해서 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령 이제 듀카키스 네. 당시 이제 경쟁 상대 후보가 민주당 후보였는데 이게 뭣도 모르고 군산 이 공장 방문을 해서 탱크 위에 오르거든요. 아, 그 근데 사진. 이게 아시겠지만 김지훈 박사께서도 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뭉치느냐 뭉쳐지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확산의 원인이 책임이 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 정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광화문 집회 쪽에 쏠리면서 그 일종의 정치적인 이 반대 결집 유탄을 현상. 좀 맞은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있다고 통합당이.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정부 방역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네.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사실 이제 의료계, 네, 지금 뭐 파업 관련돼서는 또 국민 여론이 네. 어떤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네네. 발동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감도 여론사를 저희가 지난주 네. 수요일 날 해봤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적절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51%, 그리고 일방적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42%. 적절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격차가 9%포인트 차이로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이 논란에 대해서 역시 뭐 이념 성향별이나 지지 정당별로 가령 보수층이라든지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다. 정부 대응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특히 20대에서 연령대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맞아요. 20대에서 일방적이란 결정이라는 의견이 58%로 좀 높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 그때 네네. 논란과 비슷한 어떤 감정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 그 문항 설문 네네. 그 워딩에 그 의사의 이제 면허 정지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겠다는 의사 면허인데 이게 면허가 정지될 정도까지 이 업무 개시 명령 내리는 건 조금 과도한 거 아니냐. 요즘 뭐 자격증이라든지 취업 굉장히 민감한 세대가 20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감정이입을 한 계층이 20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뭐 대체로 한 50% 이상 네.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뭐 의사협회의 이 파업 뭐 이런 소식에 대해서 좀 이제 대체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네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도 뭐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속보 뜬 거 보니까 내일 의사 국가고시도 원래 내일이었는데 연장하기로, 일주일 네, 미루겠다고 연기하기로 한 거 했죠. 보면 뭐 극적인 또 타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중재자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뭐 의료진이 개인 이기주의다, 밥그릇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이 정부에서 충원하는 문제, 공공의과대학과 아하.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왜 못했을까? 이게 20대의 경우에는 또 이제 중도층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데 압도적으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잘한 것이다라고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중재자 효과죠. 일종의 좀 더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게 극단으로 치닫기 이전에 지금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임의 또 전공의 이 사표를 내거든요. 그렇죠. 좀 더 이걸 좀 중재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20대의 여론도 또 중도층의 여론도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이유, 그게 또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공공의대 물론 이제 복지부에서는 예시일 뿐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충원 방식에서 시민단체 뭐 추천 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논란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20대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그리고 대해서. 이제 20대들은 좀 몰랐을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또 응답층에서는 좀 일방적이다. 또 이제 일방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의과대학 또 설립 문제 또 이 의료진 숫자 충원 문제, 지역의사 제도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일찌감치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공론화를 했더라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지금 윤태호 담당 방역 대책본부에서도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단호한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대화를 할 용의도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좀 중재 역할을 누군가 정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이변은 역시 없이 네.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의원은 사실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좀 쫓기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조금 한숨을 돌린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컨벤션 효과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지만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낙연 의원의 대선 주자로서의 개인 지지율도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랑 지금 양강구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향후에 발표될 물론 리얼미터가 지난주에 조사해가지고 전당대 직전까지 해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텐데 이거는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은 조사라서 아마 박빙으로 나올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진행되는 조사는 이낙연 의원이 과거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당대표할 때 대선 주자 1위를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주는 프리미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의 개인 지지율이 좀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잃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렇죠. 2차 재난지원금도 이재명 지사랑 지금 다른 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이냐 아니면 모든 그 대상자한테 지급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낙연 대표한테는 좀 어려운 또 선택의 기로가 자주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여론은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대낙이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지금 한 7개월 정도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의 추세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또 당 지지율과 이게 함께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적극성을 띨 거예요. 적극성은 또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반성.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흐름 또 당의 앞으로의 과제들과 함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밀착성. 어떻게든 친문을 빨리 다른 후보자들보다 앞서서 확보를 해야 되는 이낙연 당대표로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고구마다. 답답하다.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4위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그냥 고구마는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달달해진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가 됐어요. 고구마?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감성, 이게 신중하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답답함도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만큼 내가 과감하면 좋은 거냐. 그래서 앞으로 이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냐가 또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2차 재난지원금 국민 여론은 어때요? 그러니까 다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건지. 최근 여론조사는 처음에는 좀 팽팽했어요. 이제 선별이냐 아니면 전체 다 지급하느냐.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선별이 조금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많고 적음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 대표 후보들끼리도 논쟁이 있었고 당 바깥은 아니지만 당 중앙에서 좀 떨어진 경기도지사도 또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논란은 지금 잠깐은 뭐 유보가 돼 있지만 조만간 다시 또 재점화가 돼가지고 아마 선별이냐 아니면 전체 지급이냐 놓고 당 내에서도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 대표 후보 시절에는
명확한 자기 입장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대에 이제 오르게 될 텐데 이낙연 대표는 이제 그 보수 야당이 한참 총리의 입장이 있을 때 공격을 많이 받았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당 대표가 돼서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화력이 당 대통령한테도 가겠지만 당 대표한테도 많이 이제 화력이 네. 집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랑 지금 양강 구도긴 하지만 뭐 당분간 한 컨벤션 효과도 있는 데다가 당분간은 조금 지지율이 격차가 오차 범위 내기에는 살짝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아하.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흐름을 민심을 보면 이 이제 민심이라는 거는 조금 변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크게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선별 지급이라는 것도 이제 모두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선별 지급 쪽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여론인데 여전히 그래도 불구하고 모두 지급하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정의당의 경우에도 모두 지급하자. 행정 소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지급하면 그게 어차피 낙수 효과가 있다.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선별에 아주 가까운 발언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면. 네네. 근데 이게 첫 번째로는 당의 그동안 흐름이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 재정상 부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일맥상통. 그러니까 일맥상통을 쫓아가는 이낙연 네. 이 화법이 또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급한다면 현재의 분위기로는 이낙연 대표의 이 발언상으로 보면 선별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첫 전투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네, 대선 전 전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별이냐 전체에게 다 지급이냐 이게 지금 반반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를 다 지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1차 때도 일단 뭐 선별이냐 뭐 개별적 전체를 지급하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반반 나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이 돈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네. 거의 대부분이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급을 못 받는 이제 계층들은 상당히 불만이 이제 고조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이낙연 대표나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훨씬 더 득표에는 도움이 되는 이슈를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른 당 대표 후보들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가면 선별과 관련된 논란 이 과연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기준 갖고도 많이 뭐 논쟁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택수 대표께서도 재난지원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러세요? 8월 말부로 다 썼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사실 네. 선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네. 또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된다는 돈 논리를 네.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 내가 뭐 지지하는 뭐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뭐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쪽으로 사실 쏠리는 경향이 예,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와 또 이낙연 네. 대표의 어떤 네. 첫 전투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편성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전으로 본다면 사실 국민들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가 힘겨루기 상황을 또 우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핵심 지지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거 네.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핵심 지지층만 두고 봤을 때 통합당 핵심 지지층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 그 부피로 봤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정당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게 개요만 해도 길어서 네. 간단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네.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또 한국 리서치가 엠브레인 퍼블릭과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고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001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30.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사실 이 정당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 얼마만큼 이게 비율이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강도입니다. 역시 강도. 강한 정도.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얼마나 되느냐 이 조사를 해봤더니 30%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14%예요. 14%.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이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중요하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지지율이 올라가는가 했는데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좀 더 핵심 지지층들이 뭉치지 못하는 이른바 샤이 보수 또는 무당층으로 가 있는 이 보수 성향의 응답층. 좀 잘하는 이들이- 것 같으면 지지하고 아니면 그렇죠. 빠지고. 네. 예, 이게 이제 빨리 샤이 보수가 당명도 바꾸잖아요. 그럼 좀 네네. 샤랄라 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도 외연을 네. 더 확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제 미래통합당 또 그렇겠네요. 당명을 바꾸게 되는 정당의 과제죠.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핵심 지지층이 안 변할 것 같잖아요. 네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30%라는 얘기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14%이기 때문에 이 역전이 어렵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를 또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네네. 핵심 지지층이 또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때문에 지금 핵심 지지층들도 그때 그 응답하는 스타일도 바뀌고 그래서 이 포션이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한 달 있다 조사하면 핵심 지지층도 막 변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좀 그 유연성을 갖고 바라봐야 될 텐데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좀 높고 호감층도 조금 더 높은 선호층이라든지 호감층도 조금 높은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시간을 1시간 정도 시간 주실 줄 없어요. 알았는데. 다들 끝났어요. 벌써 오버됐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네, 윤희용 센터장이 없으니까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론계 훈남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소식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라고 하죠. 네네. 여기서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이 끝나기 전에 이거를 승인해 줄 수 있다. 이게 러시아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FDA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스티브 한 FDA 국장이 30일에 발표한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3상 시험 끝나기 전에 백신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그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하는 방안은 그 편리함, 편익이 위험성을 능가할 때 집행될 것이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해버렸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약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FDA에서. 그러니까요. 엄격하게 네.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3상 시험을 통과한 뒤에야 백신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 걸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어떻게 됐냐고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닭발하는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식품의약국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문우신 재무부 장관,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난주에 민주당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던 것으로 네네. 알려졌습니다. 그때 언급된 건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백신이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 2상과 3상 시험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FDA 하면은 우리 보통 왜 이렇게 선전 같은 거 광고 네, 같은 네. 거에 나올 때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거다 막 이거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신뢰도가 네. 그래도 있던 곳인데 지금 이런 자세가 나오니까 당연히 파우치 소장은 그 좀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증명하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충격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지 지금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0일에 78,761명을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발병한 뒤에 1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 숫자를 이게 기록한 하루에 겁니다. 이 많은 78,000명이. 네. 어느 나라도 하루에 이 정도가 나오진 그러니까요. 않았거든요. 근데 31일에도 지금 78,512명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틀 연속 이렇게 나오면서 연일 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누적 확진자 수가 362만 1,245명이에요. 네. 사망자가 6만 4천여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서 확진자 수는 세계 3위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브라질의 신규 확진자 수는 약간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도는 오히려 많아지면서 조만간 브라질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아이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도에서 퍼질까? 전문가들은 일단 검사 수가 많이 확대됐다 이 얘기를 아하. 하고 있어요. 지금 70만 건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하루 100만 건을 넘어섰대요. 그래서 검사 수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감염자 수도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봉쇄 완화를 통한 경제 활동 재개를 정부가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좀 무신경한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네네. 있잖아요. 3월부터 전국 봉쇄령이 내려져서 그때 많이들 돌아갔는데 이게 지금 인도에 아주 뭐 굉장히 외따로 떨어진 지역에까지 네네. 이게 퍼져 나갔답니다. 아. 이 영향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점을 예상하지 못하면서 봉쇄 정책을 펼친 게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원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가 이 와중에 9월부터는 지하철 운행 재개 같은 봉쇄 조치를 더 완화한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네.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된다. 약간 인도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일부에선 공식 감염자 수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인도 국민 수억 명이 이미 감염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간 조사가 좀 해봤더니 항체 형성률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인도 600여 개 도시에서 27%가 항체를 갖고 있던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40% 이상 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7%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역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얘기도 들은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대도시하고 시골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격차가 엄청나죠. 네. 네. 그리고 뭐 계층에 따라서도 격차가 맞아요. 엄청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집한 곳에서 다닥다닥 네. 붙어 지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밀집돼서 네네. 이건 밀집이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뭐하죠. 네. 그래서 문바이 빈민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이상 지금 집단 면역을 갖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더 확산될 경우에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조지 플로이드 씨부터 네. 시작을 해갖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그 외에 또 뭐 총격 사건까지 네,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네. 작용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은 사실 제 생각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네,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특히나 폭력 시위로 격화가 그렇죠. 되면 될수록 트럼프 네. 대통령에겐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한참 반인종차별 시위를 확대시켰다가 사실상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가 위스콘신에서 제이커브 블레이크 씨가 피격을 당하면서 이게 다시 불을 붙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미칠 영향이 좀 복잡해졌다. 누구에게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CNN은 이 유권자에게 시위라는 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두 주자에게 이제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평화적인 시위가 이어지면 바이든 후보가 이득을 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 양상이 두드러지면 대통령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뭐 격차라도 크면은 네. 뭐 줘도 얼마나 주겠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달 전에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바이든 후보가 2자릿수 이상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달 전국 단위 지지도를 보면 4%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긴 하지만 2자릿수에서 4%포인트로 줄었다는 건 정말 예측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시위를 합법적이라고 보는 미국민의 비율이 6월에는 62%였는데 이번 달에는 53%까지 떨어졌다고 줄었군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그 퓨 리서치라고 네네.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보고서 내는 데서 이제 나왔어요. 그 네네. 리포트가 봤더니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결집력 그리고 열정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네네.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묻고 바이든을 지지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리더십이 뛰어나고 네네.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뭐 경제도 살려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네요. 50한 6%인가 하여튼 6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네. 트럼프는 트럼프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서. 그러니까 네. 후보로서의 강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싫으니까 지지한다는 건 네. 굉장히 바이든 후보에게 약점이 될 수밖에 약점이죠.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장 유세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나오는 네, 나올 예정이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제이콥 블레이크 피격 사건이 발생한 위스콘신의 커노샤를 9월 1일에 네네. 찾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지사랑 다들 오지 마라. 시위가 맞아요. 오지 격화된다. 말라고. 상황 안 좋아진다. 더 네, 오면은.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브라질 이야기입니다. 네, 좀 짧게 전해주세요. 네, 브라질의 유명한 해변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만 들어오게 한다. 이게 네. 뭐 항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페르남부쿠 행정당국이에요. 이게 페르난두 데 노로냐 제도라는 곳인데 네. 그 브라질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이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이게 세계 최고의 해변이라고 한 여행 사이트가 꼽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섬에서도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 93명이 확진을 받았지만 사망자가 없었고 다 완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관광객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는데 네.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관광으로 먹고 그렇죠. 살았거든요. 근데 관광객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에 관광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개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혈청 조사 결과를 가져오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는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이 섬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20일 이내에 네네. 받은 검사 결과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완전히 지금 코로나19를 브라질이 극복한 것도 아니고 재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안전한 것이냐 이런 우려가 섬 내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하고 어디서 나왔다 네, 그랬었잖아요. 노르웨이 뭐 이런 네. 곳에서 나왔다고 지금 유럽에서도 나오고요. 몇 건이 보고가 됐죠. 아, 이제 브라질은 근데 정말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영상을 그렇죠. 보니까 네네. 아,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과연 누가 뒤를 이을 것인가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아베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포스트 아베 시대에는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 사임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사임을 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날 사실은 뭐 1시간 전에 그걸 뭐 발표문을 본인이 직접 고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측하셨어요? 일본 내에서 약간 이제 예상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려 150일간 뭐 5달간 지금 전혀 쉬지도 못하고 코로나19 대책을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일본의 유명 명문 사립대 대학병원을 갔어요. 네네. 근데 그때 7시간 반을 진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상당히 지금 몸이 좋지 않다. 건강상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 네. 같다는 예상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2007년에도 사실 이제 그때 그 궤양성 맞아요. 대장염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신약이 개발돼 가지고 회복을 됐다. 완전히 완쾌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참 뭐랄까 너무 지금 과로가 지속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제가 보는 정치적 명운이 끝났다. 정치적 명운이 끝났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 내에서는 실패했다는 그런 중론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둘 다 안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가면 그런 데서는 지금 물러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그렇군요. 겁니다. 약간 우리가 뭐 세이빙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물러나는 게 그래도 뭐 좋은 기억이 우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 국민들한테는 그러고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도 같은데 백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난번 그 2009년도에 그만뒀을 때도 사실 상당히 좀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그 전례가 있고 그리고 뭐 병이 뭐 일단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건강 이산소는 조금씩은 나오고 또 뭐 사라지고 뭐 이랬다가 이번에 뭐
특히 뭐 7월 정도 아까도 그 말씀하셨듯이 저기 병원에 가고 막 이런 그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서 아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는 있으면서도 그래도 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당일날 그 아소 그 부총리한테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고 하는데 그때 네. 그 얘기도 사실 2009년도랑 마찬가지 그 같은 그 패턴이거든요. 그때도 아소 씨한테 처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정하는 아베 씨의 그 지난번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거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또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 포스트 아베는 누구냐? 지금 아마 지금쯤에는 우리 국민들도 다 이름은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세 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백희 씨. 네. 일단 지금 뭐 가장 유력시 되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스가 관방 장관. 수 관방장관. 이분은 그 일본인 정치인 중에서는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집안 이혼을 했었다고는 하는데 그 아버지하고의 좀 관계도 안 좋고 또 혼자 그 도쿄에서 그 골반지 공장에 취직하고 2년 동안 일하면서 네네. 자수성가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 학교 그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특히 그 납치 문제에 관련해서 납치 문제. 그 아베 신조 씨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됐고 2012년도부터 계속 관방장관. 근데 네. 상당히 일본 정부에서는 주요한 직함인데 아하. 사실상 아베 정권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하면은 집안이 대대로 정치인인 집안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군요, 이 사람은.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언론 통제라든가 관료에 대한 뭐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을 발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누가 있나요, 교수님? 이제 뭐 이시바 시게루도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제 스가 관방장관 쪽으로 절반 이상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벌써? 예. 뭐 지금 자민당내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내일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총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자민당 총무의 결정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봐야 되긴 하는데 이시바는 이제 사실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중조부가 도토리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네네. 설립자 같은 사람이고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 문제 같은 데서는 한국에 솔직하게 사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하. 원래는 이제 좀 그 방위대신 출신이어가지고 약간 일본에서 안보통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런 점이 있고 기사 후면은 이제 상당히 그 뭐랄까 온건파 비둘기파에 네네. 속하는데 이제 원폭을 맞았던 그 히로시마 네. 출신이에요. 지역구가 거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외무대신을 아베 정권 하에서 4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중일 관계를 관리해 네. 나간다. 그런 점에서는 외교 감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가 약간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무 대신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아베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게 굉장히 많은 정책들, 특히 외교 정책 같은 것들이 이런 이제 뭐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총리 관저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는 이제 총리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맞습니다. 가신들이 맞습니다. 이제 중심으로 네. 해서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뭐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곤란해한 적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스가 관방장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시다 아니면은 뭐 이시바가 되는 것이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얼핏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의 이제 뭐 스가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이제 우리랑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 대통령 선출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좀 방식들이 달라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총리 선출 방식에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찾아봤더니 이게 좀 그 복잡해요? 우연하게 네. 아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67조에 이제 대통령 선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일본 평화헌법에도 67조에 67초예요? 예, 총리 대신 선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 당이 이제 그 내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의 어떤 카리스마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수상으로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자민당 당원표가 있고 현직 국회의원표가 있는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표가 394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대의원표가 있거든요. 네네. 대의원하고 지방표 합쳐가지고 똑같은 동수 한 800표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긴급 시에는 당원표를 자민당 당원표를 넣지 않고 네. 현직 국회의원 중참 양원입니다. 한 400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47개 광역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3표씩 이렇게 줘가지고 자민당의 대의원들이 3표씩을 가지게 돼요. 네네. 그게 이제 141표거든요. 그래서 합쳐지면 한 540표 정도가 네네. 모여가지고 선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선된 사람이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되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이내에 다시 이제 국회가 열려가지고 중참 양원회에서 이제 그 총리를 선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중의원 의원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역대 일본상은 전부 다 중의원 의원입니다. 네네. 참의원은 원래 이제 임기가 있고 중의원은 뭐 임기는 있지만 되게 뭐, 2, 3년마다 언제든지 그렇죠. 해산할 수 있거든요. 선거 하자 뭐 이런. 네, 그러니까 100% 중의원 의원이 이 총리 저 말하자면 일본의 총리가 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선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얼핏 이제 들은 걸로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당원들 표라든지 이런 거를 제끼고 한다 그러면은 스가 관방장관이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냥 촉인데. 아무래도 그래요. 네. 네. 그게 사실 2012년도에 그 아베 수상이 다시 그 수상이 되는 네.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베 수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아, 당시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이시바 씨가 훨씬 또 그 국민적인 또 여론 지지도 있었고 사실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그 뭐 아베 씨가 그렇게 유력한 후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분위기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까 그 설명하신 그 선거 시스템 때문에 처음에 저기 그 지방표 같은 거는 그 이시바 씨가 다 모았는데 네. 근데 그 다 합하니까 그러니까 1위 이시바, 2위 아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저기 결선 투표. 네, 결선 투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국회의원만 득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아하. 그 아베 씨는 그때 사실 아주 극적인 그 역전 승리를 거뒀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또 이시바 씨한테는 이게 또 국회의원만의 그 결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스가 관방장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될 수 있는 그렇군요. 당시에는 원래 이시바가 이제 1위였는데 이게 국회의원 넘어가서 거기서 뒤집힌 거다 결선 네, 그렇죠. 투표에서. 지금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씨가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압도하고 있죠. 간사장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되잖아요. 우리랑 관계는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나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높지 봅니다. 않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일 간이 너무나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요. 이건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 같은 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불가역적인 이런 그 비핵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 조치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생각 무기까지. 왜냐하면 이제 북미 간의 빅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 ICBM이 주로 폐기가 네네. 되지만 중단거리 미사일은 사실 아직까지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싣게 되면 일본은 일본이 전부 다 이제, 사정권 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결사반대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 이제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제징용 제일 맞아요. 중대한 현안인데 우리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면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일본은 대법원 판결 자체가 청구권 협정 위반이고 국제 질서에 대해서 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가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건 너무나 지금 상처가 깊어요. 근데 스가 같은 경우는 아베하고 계속 하나의 그 행동과 어떤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책을 계속 계승할 가능성이 뭐 높겠네요. 그건 2인자하고 앞으로도 아하.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스가가 되더라도 이게 상당히 조금 상황 바뀌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제 그렇군요. 일본은 아베가 물러나도 국회의원이고 자민당 내에서 지금 아베가 6번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자민당 국회의원 한 400명 가운데서 중참 양원에서 한 절반 정도는 아베 이후에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민당 내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근데 스가 같은 경우는 무파벌이기 때문에
주 파벌들이 아베가 뒤에서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질 거다 기대는 금물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 여론이 워낙에 뭐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거기로 안 가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일본 내에서 여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세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뭐 보고 있는지 근데 사실 일단 뭐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좋아야 네네. 되는데 근데 보통 일본인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개선할 필요는 없다 무리해서 개선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정치인으로서도 지금 좀 뭔가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뭐 한국하고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사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백희 씨 보기에도 뭐 총리가 바뀐다고 해도 뭐 썩 그렇게 한일 관계가 뭐 좋아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아베상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그러니까 일부에 약간 좀 그러니까 혐한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층에 뭔가 호소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근데 대다수는 국민들은 그냥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 일본 정부가 뭔가 한국에 대해서 뭐 스스로 뭔가 좀 해결을 나서는 것을 좀 기대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뭔가 바뀔 거라고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 중에 일본은 그럼 국민이 투표를 안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봐야죠. 그러니까 간접선거하는 거죠. 간접선. 우리는 직접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찍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그렇죠. 후보에게 표를 주고 표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수당이 형성돼 가지고 다수당에서 거기서 총리를 이제 뽑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 뽑을 수는 없습니다. 총재. 이제 대체 이제 내각제가 이제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하죠. 이제 정당에 뭐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랑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 약간 뭐랄까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게 먼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뭐 이런 거는 고려해 볼 만하고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8.15 경축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것만 전제가 된다면 어떤 그 해법이든 간에 한일 간의 이야기를 논의할 네네.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는 이렇게 식의 별로 말씀 반응이 좋지는 하셨거든요. 않았어요. 일본에서. 맞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네. 좋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조금 제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11월 말에 이제 한국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서울 아니면 부산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빈이기 때문에 호스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 지금 일본이 올지 안 올지가 지금 문제예요. 저는 이제 올 걸 기대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일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편견, 오해 있는 아베상 대신에 새로운 인물이니까 일종의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군요. 백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래도 사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그래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일단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문제가 지금 뭐 한국 당국자, 일본 당국자 아니면 저기 수상끼리 그 정상끼리 만나서 좀 얘기하고 그 어떠한 뭐 작은 그런 결론 같은 거 타협점 같은 걸 찾아내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바로 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도 조금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좀 양보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너무나 좀 강하게 이런 정서가 자리 잡아버렸기 약간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된 느낌도 네, 이게 사실은 상당히 들어요. 안타까운 네, 안타까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누가 되든 간에 1년 후에 선거가 더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그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거든요. 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그걸 다 채웁니다. 내년 9월이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이 되면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당선되게 되면 새 총리는 이제 1년간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가가 가능성은 높은데 이시바도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라든지 그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지 또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라든지 이게 잘 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스가가 짊어지고 결국은 인기가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아웃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시바가 그때는 이제 당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네.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시바한테 유리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시바가 내년에 9월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차기 대통령하고 이시바 정권이 같이 가는 그런 모양이 그려질 수도 있죠. 그때는 또 이제 미국도 뭐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다시 한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하고도 좀 뭔가 좀 다른 모멘텀이 맞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우리 백희 씨 마지막으로 하나 네. 정말 궁금한 거. 네. 일본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나요? 짧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베 정권이 네. 오랫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치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지난번에 그 민주당 정권이 아주 비참하게 실패를 했다고 적어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베가 좀 심해봤자 그래도 뭐 민주당 정권 때보다 낫지 다 이런 식으로 그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일본이 좀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게 정치에 특히 중앙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좀 지방 정치에 무기력해진 대해서는.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네. 뭐 바꿀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좀 밀접한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심 있는데 중앙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전격적인 아베 총리 사임 이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또 일본 정치는 어떻게 될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요시카타 백희 서울대 선임연구원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